안녕하세요. 세 명의 자식 덕분에 울고 웃으며 정신없이 세월을 흘려보낸 70대 남자입니다. 똑같이 저와 아내가 만들고 정성으로 키워낸 소중한 사랑의 결실이건만 세 자식 모두 자라난 모습은 제각각이더군요. 우린 아들 둘에 막내인 딸을 슬하에 두었는데 그중 특히 작은 아들이 우리에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어찌나 속을 썩였는지 작은 아들과의 일화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뒷골이 당기거나 심장이 쿵쾅대기도 하죠. 그런 작은 아들과 얽힌 제 인생 최대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전 저와 비슷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내를 만나 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우린 가난을 벗어나고자 새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사글세빵을 구해 올라왔습니다. 저는 막노동을, 아내는 봉제 공장에 취업을 했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낸 끝에 우린 함께 식당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내의 손맛과 장사 수완 덕에 장사는 날이 갈수록 호황이었고 저는 40대 중반에 따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부동산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와중에도 저는 아내에게 용돈을 딱 30만 원만 받았었어요. 생활력이 강했던 아내는 그런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제 앞으로 30억 가까이 하는 5층짜리 건물까지 마련하더군요. 아내는 자식들 또한 굉장히 똑부러지게 키웠습니다. 아내의 교육과 타고난 머리 덕분인지 새 아이는 각자 다른 명문대를 졸업한 후 큰아들은 무려 검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중견기업에 막내인 딸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게다가 아이들은 타고난 성품까지 착했는데 그중 단연코 제일 착했던 아이는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천사를 낳았는지 모르겠다며 애들이 어릴 적엔 잠든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밤새도록 행복해한 적도 있었죠. 일찍 고생하면 나중에 팔자가 핀다더니 이게 딱 형님네를 두고 하는 소리네요. 형님 요새 부동산도 잘 되신다면서요? 그렇지. 이게 다 야물딱진 우리 집사람 덕분 아니겠어? 애들 교육도 잘 시켜, 살림도 잘해, 경제도 야무지게 잘 굴려. 난 자식복도 자식복이지만 처복이 제일인 사람이야. 그래도 검사 아들만큼 자랑스러운 게 또 어디 있어요? 형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안을 일으키고 검사 아들을 키워냈다며 입을 모아 제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이후 제 아들은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 큰며느리와 작은 아들은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던 작은 며느리와 그리고 딸은 자신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만난 자신의 상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더는 바랄 것 없이 풍족한 삶을 이어갈 줄 알았건만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라는 수레가 삐걱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퇴사하고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 멀쩡한 중견기업 잘 다니면서 갑자기 웬 사업이야? 아무리 중견기업이라도 법조계에서 일하는 형네랑 대기업 사내부부인 동생네보다 저희 집이 못 버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이 정도 벌이에 그치지 않고 더 크게 돈벌이를 해보고 싶어요. 충분히 자기 삶에 만족하는 줄 알았건만 작은 아들은 내심 다른 형제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더군요. 작은 아들은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제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던 작은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때문에 저는 아내와 상의 후 작은 아들에게 1억 5천을 지원해 주었죠. 하지만 작은 아들의 사업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초기 투자 비용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미 사업의 맛을 봐버렸는지 또다시 제게 와서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번엔 실패했지만 실패의 경험이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어요? 저 믿고 한 번만 더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보니까 넌 사업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너 벌인 사업을 감당 못해서 다른 분야에 또 손대고 그걸 또 대출로 메꾸고 반복하다가 결국 빚만 3천만 원이나 남겼잖니. 아버지, 아버지까지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절 외면해도 아버진 절 믿어주셔야죠. 혹시 아버지도 저를 삼남매 중에 가장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벌도 제일 딸리고 직장도 삼남매 중 제일 떨어져서? 저도 머리 좋아요.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꼭 성공할 거라고요. 여보, 그만해. 아버님한테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 아버님, 그럼 저희 빚만이라도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여유 되시면 이 사람 재취업할 때까지 저희 생활비도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아들이 아직 어려서 들어갈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네? 작은 아들은 한 번의 사업 실패로 형제들에 대한 자격지심이 더욱 심해졌더군요. 그렇게 착했던 녀석이 대체 왜 이렇게 심보가 삐뚤어진 건가 싶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의 사업 때문에 난데없이 빚더미에 오른 작은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결국 빚을 갚고 생활비에 보탰으라며 또다시 넉넉하게 1억을 지원해 주었어요. 자식들을 엄하게 훈육했던 아내도 나이가 들어선지 그런 작은 아들에게 모질게 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빚은 갚지도 않고 또다시 사업에 뛰어들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한 아들은 상권 분석에 실패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접어야 했죠. 저와 아내는 작은 아들에게 화도 내고 작은 며느리에게 미안해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어느 날 딸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만 작은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아빠, 그 사업 작은 새언니가 작은 오빠한테 하라고 부추긴 거야. 아빠가 작은 오빠한테 돈 해주기 전에 새언니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 왔었거든? 진짜 목 좋은 자리를 작은 오빠가 돈 있다고 포기하자는데 자긴 아까워서 포기 못하겠다면서 나한테 글쎄 사정을 하더라니까. 그래 놓고 그거 망하니까 자긴 모르는 일인 척 엄마 아빠한테 입 싹 닫고 있는 거야. 기가 막혀서 진짜. 들어보니 작은 아들에게 처음 사업을 하라고 부추긴 것도 바로 작은 며느리더군요. 1억을 받아갈 때도 사업 자금이라고 하면 제가 내놓지 않을 것 같으니 새 치열을 살살 굴려 우리에게 돈을 타갔던 거죠. 기가 막혔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업을 망한 건 제 아들이니 저는 작은 아들 부부를 불러 잘 타일렀어요. 하지만 실체를 들킨 작은 며느리는 도리어 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더군요. 종문이 너, 이제 사업은 그만 포기해라. 둘째야, 종문이 그만 흔들고 이젠 네가 안 사람으로서 종문이 마음 잡고 다시 직장 잘 다니게 좀 도와주거라. 2번이면 사업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니?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솔직히 어딜 가든 다들 아주버님하고 형님 칭찬뿐인데 저희도 기분 상했었어요. 그래도 사업하면서 밖에서 대표 소리 듣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버님하고 제 남편 비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해보라고 한 거지 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겠어요? 아버지, 저 창피하게 제 안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버지가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자꾸만 더 못난 사람 같잖아요. 돈도 많으시면서 그깟 2억 5천쯤 지원해 주신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생색이세요? 그깟 2억 5천? 이놈아, 내가 무슨 재벌이냐? 건물 하나 있다고 그게 다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인 줄 알아? 니놈들 결혼할 때 돈 보태주고 너 지원해주고 하느라 나랑 니 애민 건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 그깟 대출 금방 갚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 보태주실 거면 좀 몇 억씩 턱턱 보태주시든지 찔끔찔끔 그렇게 투자해 주시니까 자본금이 많이 없어서 제가 얼마 못 버텼죠. 이 녀석이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우리한테 뭐 돈 맡겨놨어? 이것이 보자 보자 하니까 원.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내는 당시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작은 아들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상했는지 작은 아들은 한동안 명절에도 집에 잘 찾아오지 않더군요. 여보, 우리 종문이 좀
잘 부탁해요. 그렇게 착했던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여서 종문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워요. 1년 반 뒤 병을 이기지 못하고 69의 나이로 눈을 감은 아내는 끝까지 그런 작은 아들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자기 엄마의 마음을 알긴 알았던 건지 작은 아들은 장례식 내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이 변한 건 아니더군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아들은 또다시 저를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식당 정리하고 돈 꽤 받으셨죠? 뭐? 설마 너 또 돈 타령하러 온 거냐? 아버지, 제가 그 사이에 잠깐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전 남의 아래에서 일할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진짜 마지막으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만! 아주 네 사업 얘기라면 치가 떨린다. 아버지,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자식들한테 나눠주실 거잖아요. 그럼 제 몫의 유산 그냥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고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대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유산 한 푼도 안 받을게요. 뭐? 유산?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놈 아니냐? 어떻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네 아비의 유산을 벌써 노네? 그리고 네가 지금 돈 받아간다고 나중에 또 돈 타령 안 할 것 같냐? 아니, 난 이 몇 년 사이 똑똑히 깨달았다. 내가 너한테 돈을 해주는 건 널 돕는 일이 아니라 널 망치는 일이야.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 앞으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남한테 푼돈 받으면서 살라고요? 그게 왜 푼돈이야? 결혼할 때 내가 집값 보태주고 사업자금 내어주고 하니까 너 돈이 아주 우습게 느껴지지? 돈의 가치도 모르는 놈이 어따 대고 푼돈 타령이야? 넌 사업을 논하기 전에 경제 공부부터 다시 하고 와. 아, 결국 마지막엔 또 저를 무시하시네요. 됐어요. 저 정말로 두 번 다시 이 집 안 올 거예요. 그래, 오지 마. 내가 잠시 네가 변한 게 아닌가 하는 바보 같은 기대를 했었다. 세상에 멀쩡한 부모 유산 타령하는 놈이 어디 있단 말이야. 당장 나가. 아내의 장례식을 계기로 겨우 얼굴을 보게 됐던 작은 아들은 결국 그날 이후 다시 저희 집에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살다가 다시 작은 아들을 만나게 된 건 1년이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댁에서 가족끼리 송년 파티 한번 하는 거 어떠세요? 됐다. 자식 하나도 집에 발길 끄는 이 마당에 무슨 송년 파티냐. 아버지, 그래도 언제까지 종문이 얼굴 안 보고 사실 순 없잖아요. 제가 잘 설득해서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가 종문이 한 번만 봐주세요. 걔가 여기 또 와봐야 돈 얘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올진 모르겠다만 종문이가 집에 오겠다고 하면 이 말은 꼭 전하거라. 또 돈 얘기 꺼낼 거라면 송년 파티고 뭐고 집에 얼씬도 말라고. 아직까지 작은 아들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시간도 흐르고 저도 많이 늙은지라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작은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저는 큰아들에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 부부는 정말로 송년회에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그때 다니던 회사도 여태 안 그만두고 잘 다니고 있고요. 네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웬일이냐? 정말로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건 맞아? 예, 정말이에요. 저 그동안 아버지께 몇 번이나 연락드리고 용서 빌려고 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이 있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형이 오늘 이렇게 불러줘서 저 정말 용기 내서 여기 온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이제부터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잘 살게요.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난 모습 보여드리지도 않을게요. 아버님, 제가 못난 안사람이고 며느리였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제 생각이 단단히 틀렸구나 싶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버님, 제발 저희가 이제라도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1년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은 아들 부부는 많이 변해 있었더라고요. 두 아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 진심일까 싶은 의심이 들긴 했지만 저런다고 제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런 연기를 할 필요까지 있나 싶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르자 그제야 저도 마음이 스르르 풀렸죠. 그렇게 마음의 빗장이 풀리니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모쪼록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마음 고쳐먹기 힘들었을 텐데 참 기특하구나. 이제 제발 사업은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자꾸나. 그날 하루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와의 오래도록 해묵은 앙금도 풀고 작은 아들도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와 가족 모두 웃음을 되찾았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 아이고 잘한다 요 귀여운 것들. 할아버지 저 노래 100곡도 넘게 알아요. 100곡이나? 아유 우리 손주 노래잔치 덕에 이 할애비가 밤을 새겠구나. 손주들 또한 신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운 춤도 추며 열심히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 좋은 안주를 앞에 두고 어떻게 술이 술술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 또한 즐거웠는지 제 앞에서 계속 술을 권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 다들 뒷정리를 하고 돌아갔는데 작은 아들 부부만이 저희 집에 남아 하룻밤 잠을 자고 가겠다더군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못 뵀던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저희 오늘 자고 내일도 아버지랑 시간 좀 보내다 가고 싶어요. 승준아, 넌 큰아빠네 가서 혜찬이 형이랑 더 놀래? 형님, 내일 주말인데 우리 승준이 혜찬이랑 놀게 하루만 데려가서 재워주시면 안 돼요? 승준이가 혜찬이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부탁드려요. 작은 며느리는 손주까지 큰아들네로 따라 보내더군요. 그렇게 모두가 돌아간 후 집엔 우리 세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 같이 있을 땐 미처 느끼지 못한 어색함이 갑자기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몇 년간 두 아이와 불화가 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이만 자러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아버님, 그럼 주무시기 전에 이거 좀 드세요. 아니, 이게 뭔데? 이거 숙취 해소제인데요. 아버님 오늘 술 많이 드셨잖아요. 이럴까봐 제가 미리 올 때 사왔었어요. 아유,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속도 멀쩡한데 뭘. 그래도요, 아버님. 사온 성의가 있는데 이것만 드셔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도 다음날 속 뒤집어지는 게 숙취잖아요. 드셔서 손해보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뚜껑까지 미리 열어놓은 숙취 해소 음료를 권하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 한 모금 마셔봤는데 여러분 숙취 해소 음료 드셔보셨나요? 한약도 싫어하던 제 입맛엔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를 정도로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음료를 받아 마시자 그제야 흐뭇한 표정으로 씻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딱 한 모금 마신 그 음료를 잽싸게 싱크대에 버려버렸죠. 며느리에겐 미안했지만 정말로 맛이 없었거든요. 이걸 더 먹었다간
좋았던 속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아버님,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어? 왜 싱크대에 물을 틀고 계세요? 아, 이거 다 먹어서 병 헹궈서 버리려고. 잘 먹었다, 둘째야. 음료를 다 마셨다는 말에 며느리는 사온 보람이 있다며 활짝 웃더라고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오랜만에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서인지 들뜬 마음이 잘 가라앉질 않아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불만 꺼놓고 눈을 감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문을 연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어요. 솔직히 좀 피곤하기도 했고 아까부터 대화를 나누기 영 쑥스럽고 뻘쭘해 저는 그냥 잠든 척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들리는 그 둘의 대화가 심상치가 않더군요. 여보, 가서 아버님 좀 흔들어 봐. 진짜 잠든 거 맞나? 빨리. 어, 아버지, 아버지? 진짜 주무세요? 주무시는 거 맞죠? 심지어 아들은 저를 툭툭 건들며 흔들었는데 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일부러 코까지 고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그 둘은 안도를 하더니 더더욱 수상한 짓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아버님 주무시는 거 맞네. 그 수면제 효과 좋다더니 정말이었나 봐. 빨리 시작하자. 알았어. 차에서 얼른 휠체어 가져올 테니까 당신은 빨리 짐 챙겨. 당신 우리 차 말고 확실히 렌트카 미리 빌려놨지? 어제 미리 이 근처에 주차해놨어. 그러더니 그 둘은 휠체어를 챙겨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차로 옮기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질 땐 순간 문에 부딪혀 억소리가 날 뻔한 걸 겨우 참았죠. 들어보니 그 둘은 그 숙취해소제에 수면제를 탔었더군요. 맛이 없어서 찔끔 먹고 전부 버렸었기에 망정이지. 그걸 다 먹었으면 지금쯤 아무것도 모른 채 골아떨어져 있을 저를 생각하자 아찔해졌습니다.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눈을 뜰까 싶었지만 대체 이놈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함이 앞섰어요. 게다가 괜히 잠들지 않은 것이 들통이라도 나면 혹시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싶어 저는 계속해서 잠든 척을 하고 있었죠. 한참을 달린 차가 어딘가 도착하고 그들이 다시 저를 휠체어에 실자 저는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외관을 보니 멀리 떨어진 외곽의 낡은 병원처럼 느껴지더군요.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분이 이분 김장수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기다렸다던 한 여자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폐쇄병동이라고 하면 정신병원을 연상하지 않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놈들이 지금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미 이야기가 다 됐던 건지 그 여자는 저와 그놈들을 폐쇄병동 내 입원실로 안내하더군요. 그렇게 침대에 옮겨 누워진 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엔 작은 아들 부부가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꾹 감은 채 최대한 시간을 벌려 계속해서 자는 척을 했죠. 아버지 언제 깨어나시는 거야? 글쎄, 밖에 해가 중천인데 피곤해 죽겠어. 흔들어서 깨워볼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옮겨진 뒤로도 몇 시간은 지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곤 이제 잠에서 깬 척을 해도 될 것 같아 조심스레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눈을 뜨니 긴장된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작은 아들과 두근거리는 표정의 작은 며느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버님 깨셨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얼른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여기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이런 데로 모셔서 죄송한데 저도 이런 것 말곤 이제 방법이 없어서요. 그래도 저 아버지 해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시치미를 떼고 묻자 작은 아들 부부는 둘러댈 생각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짓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곤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 작은 아들에게 저희를 물었죠. 그렇게 작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 저 사실 회사 다니고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회사 진즉에 그만둔 지 오래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 저희 세 식구 지금 월세 살아요. 물론 그동안 사업 망한 건 제 잘못이지만 아버진 그동안 이런 제 사정을 쭉 모른 척 하셨죠. 뭐야 이놈아? 내가 널 모른 척 했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지원해준 결혼 자금, 물론 내가 집을 사주지 못했지만 집값에 보태준 돈, 그리고 사업 자금들까지 그런 건 다 돈 아니고 뭐니? 어? 자식이 달라고 하면 다 퍼주는 게 그게 부모인 줄 알아? 그래서 날 여기로 데려와서 뭘 원하는 건데? 아버지, 여기 이 병원 허가받지 않고 하는 무허가 정신병원이에요. 제 아내가 일하던 정신병원에서 건너 알아낸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병원이라고요. 돈 받고 사람 가둬주는 곳이라 우리가 빼내주기 전까진 아버지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가세요. 아버지 휴대폰도 제가 집에 두고 와서 다른데 연락도 못 하실 거예요. 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작은 며느리가 병원 사무직으로 일한다는 것만 알았지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진 몰랐거든요. 작은 아들 부부가 딱히 말한 적이 없으니 차마 몰랐던 거죠. 작은 아들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의 저를 보곤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말을 잇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영영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늙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30억짜리 건물 넘겨주세요. 아니면 저 확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건물은 네 엄마가 피눈물로 이뤄낸 재산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룬 재산 결국 자식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그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든 그 건물을 팔아서든 간에 저한테 제목 10억이라도 주시든가요. 아버지, 저 더 이상 돈 날 구멍도 없고 경력도 애매하게 끊겨서 말단계어만 전전하며 하찮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형제들 중 저만 못난 놈 취급받는 거 이젠 아주 지긋지긋하다고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수면제까지 먹여서 여기로 모시고 온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저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사즉생, 생즉사 아시죠?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라는 말이요. 아버지까지 이렇게 모시고 온 마당에 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요. 아버지가 돈 주실 때까지 여기서 버티던가 끝까지 안 주시면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리던가 둘 중 하나라고요. 제가 죽고 이 사람도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버진 평생 여기서 아무도 못 만나고 쓸쓸히 죽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돈 주세요. 시간 끌지 말고. 맞아요, 아버님. 저희 절대로 아버님이 돈 주시기 전까진 여기서 보내드릴 생각 없어요. 차도 우리 차 안 끌고 왔고 렌트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놔서 우리가 여기 온 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아마 우리가 렌트카 빌린 줄도 아무도 모를걸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발악하는 작은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쉽게 가요. 네? 이 고얀 놈들아. 대체 그깟 돈이 뭐라고 부모까지 못 알아보는 거냐? 어? 종문아, 네 말대로 그 유산 나중에 어차피 다 너희한테 갈 건데 왜 이렇게 섣부르게 욕심을 부리는 거냐? 그렇게 성급히 굴다간 너 단단히 체해. 그러니까 그거 저는 못 기다리겠다고요. 아버지,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같이 좀 살자고요. 형하고 신이네는 잘 살잖아요. 예? 제발요. 저에게 으름장을 놓던 작은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썼겠어요. 저도 괴로워요.
제 손으로 아버지한테 이런 짓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렸으면 부모로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엔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요. 돈 주시면 저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게요. 예? 아버지, 제발요. 처음부터 눈앞에 보이지도 않았으면 저놈이 욕심낼 일도 없었을 텐데 저와 아내가 돈을 벌고 모은 것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대체 뭐가 저놈을 저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건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이놈아, 네가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니?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맛있는 거 나오면 먹지도 않고 부모에게 가져다 주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닭다리 하나 욕심낸 적 없던 네가 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냐고. 넌 나와 너희들 엄마에게 천사 그 자체였다. 어떻게 우리 배로 너 같은 천사를 낳았나 싶어서 밤새도록 잠든 네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해한 적도 있었어. 종문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제가 아무리 울며 애원을 해도 작은 아들은 제발 돈을 달라고 눈물로 사정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아버지! 형? 순간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우리 큰아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찾더라고요. 큰아들의 뒤론 경찰들이 몇 명이나 서 있었죠. 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난 괜찮다. 괜찮어. 아무 일 없었다. 김종문 너 이 자식. 감히 겁도 없이 아버지한테 이런 일을 벌여? 다급히 제 몸을 살핀 큰아들은 제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자 그대로 작은 아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점잖은 큰아들이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 봤죠. 작은 아들은 속수무책으로 울부짖는 큰아들의 주먹세를 받아야 했고 작은 며느린 뒤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이 녀석아, 그렇게 끝까지 형이 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도 널 믿어줬는데 어떻게 네가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형. 아버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작은 며느린 바들바들 떨며 뻔뻔하게도 제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더라고요. 큰아들은 아직도 충격을 먹고 떨고 있던 저를 대신해 작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수면제 먹이고 아버지를 옮기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한테 미리 문자 보내놓으셨어. 너희들이 렌트카 빌려서 아버지 휠체어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한다고. 휴대폰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얼른 자기 좀 찾으러 와달라고 말이야. 대체 너희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버진 일부러 너희한테 속아준 척 하신 거라고, 이 범죄자들아. 아버진 애초에 그 수면제 한 모금 빼곤 드시지도 않으셨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또 당신이지? 당신이 내 동생을 또 부추겼지? 아내가 돼서 정신 못 차린 이 자식을 말리지 못할 망정. 어떻게 둘이 이렇게 똑같아? 어? 네, 저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휠체어와 짐을 챙기러 간 사이 다급하게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설마 제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작은 아들에게 끌려왔겠어요? 마침 잠에 들어있지 않던 큰아들은 제 문자를 받은 즉시 저희 집으로 경찰들을 이끌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사를 시작한 덕에 몇 시간 만에 우릴 추적해 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 저는 놓으라고. 우리가 뭘 했다고 이 난리야? 아주버님, 정말 가족한테 1억이에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흐느끼며 고개를 푹 숙인 작은 아들과 다르게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을 했죠. 이후 저희 큰아들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동생과 재수를 기소했어요. 결국 감금, 협박, 폭행으로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환자들을 감금했던 그 무허가 정신병원 관계자들 또한 모조리 법의 처벌을 받았고 억울하게 갇혀있던 병실 사람들은 모두 풀려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 납치 사건을 전부 주도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 내에서 약을 훔쳤고 그 무허가 병원을 직접 알아보고 제 강제 입원을 주선하는 등 아주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더군요. 때문에 작은 아들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두 놈이 법의 처벌을 받은 뒤에도 제 충격은 쉽사리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추스를 겸 고향에 남겨진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고향에 묻혀있는 아내의 묘를 자주 들여다보며 매일같이 혼잣말을 했죠. 여보, 대체 부모 자식은 뭐고 가족은 뭘까? 나이가 70이 넘었건만 난 아직도 모르겠소. 당신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그놈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내가 그놈을 다시 자식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영영 그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난 정말 모르겠어. 그렇게 마음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버지. 한동안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건만 그새를 못 참고 큰아들과 사이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큰며느리와 딸은 애들을 보느라 못 왔다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시 특히 큰며느리는 작은 아들의 아들까지 맡아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제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밥도 잘 안 챙겨 드시고 계시죠? 지금 너무 많이 야위셨어요. 안 가시면 저도 검찰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안 내려갈 겁니다. 맞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장인어른이 같이 안 내려가시면 저도 형님 따라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겁니다. 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난 자식을 교도소에 보낸 애비야. 나 같은 자격 없는 부모는 이렇게 조용히 살다 생을 마무리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힘없는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더군요. 그리고 이내 사이는 제 손을 잡고 한자 꾹꾹 눌러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 자식을 교도소에 보낸 게 왜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자식을 봐주지 않고 교도소에 보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 절대 아무나 못할 일입니다. 저도 딸들이 있지만 장인어른처럼 어려운 결단은 절대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이 죄를 뉘우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인어른은 그런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고요.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이 존경스럽습니다. 분명 하늘에 계신 장모님께서도 장인어른에게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장인어른을 걱정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만 돌아오세요. 그리고 작은 형님의 일은 장인어른뿐 아니라 모든 가족의 일이니까 다 같이 함께 상의해봐요. 네? 자네 요새 어디 인터넷에 글이라도 쓰나?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사위의 멋있는 말에 큰아들은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위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전 그런 큰아들의 너스레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결국 사위의 진심 어린 위로와 설득으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아무리 못나도 종문이 우리 형제고 아버지 자식 아닙니까? 제가 그놈 제 검사복 벗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볼게요. 아버지도 이렇게 종문이 그냥 놓아버리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으실 거잖아요. 종문이가 얼마나 착한 애였는지 누구보다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잘 알잖아요. 동생들을 무척이나 아꼈던 큰아들은 어떻게든 작은 아들을 다시 가족 품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더군요. 이후 큰아들은 몇 번이나 작은 아들에게 면회를 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몇 달 뒤 큰아들은 자신과 함께
작은 아들의 면회를 가면 안 되냐며 제게 조심스레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종문이 지금 정말 진심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종문이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이름만 나와도 펑펑 울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면서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아버지 걱정만 해요. 아버지, 작은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일단 가서 면회라도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요? 큰아들의 설득에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작은 아들의 면회를 갔습니다. 한 번 작은 아들의 거짓 참회에 속긴 했지만 끝까지 동생을 포기하지 않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교도소에서 다시 만난 작은 아들은 그동안 고생이 심했는지 두 볼이 푹 패어 있더군요. 그리곤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정말로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젠 제 말을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저 여기서 나가자마자 그 여자랑 이혼할 거예요.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그 여자가 계속해서 절 고립시키며 저를 세뇌시켰던 거예요. 저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족하고 못났으니 부모님이 창피할 거다. 부모님께 인정받으려면 형제들보다 더 잘난 직업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식도 다른 손주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거다. 이러면서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된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도전한 사업이 망하니까 제 자신이 더욱 쓸모없게 느껴지고 유일하게 제게 달콤한 말을 건네는 아내가 진심으로 절 위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그 여자가 제게 하는 말에 바보처럼 현혹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 와서 그 여자와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기가 얇은 못난 놈이라 그런 여자의 말에 속았다는 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까지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걸요. 장인 장모님이 아내를 천한과 차별해서 결혼 전 처가 인연을 끊었다는 아내의 말도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그 여자가 자기 집에도 큰 잘못을 했던 거겠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전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이놈아, 그러게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어? 내가 네 놈 때문에 아주 속이 문드러져 간다. 죄송해요, 아버지. 전 제가 정말 못난 놈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시면 저 정말로 새 사람이 될게요. 저는 오열하는 아들을 보며 함께 면회가 끝날 때까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제가 면회를 가기 전까지인 6개월 동안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사위와 딸까지 일주일 내지 2주일마다 번갈아 가며 작은 아들의 면회를 왔었다는 거예요. 특히 딸은 작은 아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었기에 굉장히 의외였는데 나중에 딸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연히 화야 났지. 근데 우리 남매가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작은 오빠를 모르겠어? 작은 오빤 천성이 너무 착해서 스스로 그럴 일할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 마음 깊은 곳에선 죄를 뉘우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발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라고 같이 가서 설득한 거야. 물론 우리 남편이랑 큰 새언니가 작은 오빠를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날 계속 채근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작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또 누군가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설득하며 우린 그렇게 가족이란 틀 안에서 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수도 없이 물었던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었던 거죠. 서로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거,
언제든 돌아올 공간을 최선을 다해 비워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토록 제가 세상에 질문하던 가족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가르침을 바로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위에게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우린 여전히 작은 아들의 면회를 갖고 시간이 흘러 작은 아들이 출소를 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아버지, 저 일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랑 같이 나가자. 아빠가 학교 태워다 줄게. 정말로 세 사람이 된 작은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서부터 배운 자동차 정비 기술로 자격증을 딴 뒤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작은 며느리가 출소하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작은 아들에게 할 말이 많은 듯 시뻘개진 눈으로 작은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검사인 큰아들이 무서웠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순순히 동의를 했죠. 작은 오빠, 카센터에서 경력 쌓아서 자기 카센터 차리게? 작은 형님, 그것도 좋네요. 작은 형님이 사업이라면 치를 떨긴 하지만 자기 돈 모아서 하는 작은 사업은 괜찮잖아요. 둘 다 괜히 종문이한테 사업 얘기 꺼내지 마. 제 요새 사업에 사자만 들어도 치를 떨어. 서방님, 이거 놀림거리로 10년은 좋게 가겠는데요? 지금 다른 가족들은 작은 아들만 보면 사업 이야기로 놀리곤 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럴 때마다 질색을 하며 제게 반사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곤 하죠. 물론 가족 모두에게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특히 작은 아들과 제가 한 걸음 성장한 것 같아 다행일 따름이에요. 작은 아들은 직장을 쭉 다니며 돈을 모아 앞으로 저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을 차리게 된다면 제 도움은 전혀 필요 없으니 절대 돕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굳게 일어나는 모습을 꼭 저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보이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자신의 약점을 당당히 마주한 작은 아들이 또다시 악마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해주며 앞으로도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부모로서 무조건 자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놓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제 자신 또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가르치고 저를 이끌어내고 저를 설득한 자식들과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작은 아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의 부모임을 포기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처럼 수십갈래 고민에 빠진 부모님들께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길을 잃었을 땐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꼭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 그들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가족이기에 분명 가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더 현명한 해답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답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가족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